이거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인데 독후감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시작하셔야죠. 5장이라서 다섯 장이라서 너무 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결론이 나려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제목은 소스 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 회고록인데 요것을 읽고 민경호. 대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난다. 1986년에 발간된 맥도날드 비하인드 디 아치를 읽으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것이 생겼다. 맥도날드 회사가 창업 초기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책이라서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경제 개념이 전무하던 내게는 이 책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영문학 박사 대학 교수였지만 순수 학문을 추구하는 선비 그 자체였다. 그것은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접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생겼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번에 읽은 빌 게이츠의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은 사전 정보 없이 펼쳐든 책이기에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애초의 기대에서는 약간 빗나갔다. 빌 게이츠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면을 잘 다루고 있다. 책의 말미에 나온 감사의 말을 읽어보니 그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쓸 두 번째 회고록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회고록에서는 현재 자신의 삶과 게이츠 재단의 활동을 조명하는 내용을 쓸 계획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가 13살 무렵 친구들과 하이킹을 다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보이스카우트에서 주관하는 하이킹과 캠핑을 마음껏 즐기며 보다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모험을 추구한다. 그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외할머니, 감이라고 불리는 외할머니는 카드게임의 고수다. 그는 가미와의 게임에서 항상 졌기 때문에 승부욕에 불타올랐고 머리를 써서 이기는 전략을 짜게 되었다. 그로 인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듯하다. 어린 시절 늘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보여 해피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혼자 노래 부르고 상상여행을 좋아하는 그가 유치원에서는 4살짜리 반항아였다.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유나이티드 웨이의 이사로 활동할 만큼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어머니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에 반항했다.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도서관 사서를 맡고 있던 카피에르 선생님은 그 반항적인 아이를 도서관의 사서 보조로 일하게 했다. 책과 숫자를 좋아하던 아이에게 그것은 꿈의 직업이었다.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할 때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보고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서 그의 지적 호기심과 성취에 대한 집요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자신만의 생각의 동굴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 시절의 성적은 좋지 않았고 가정에서의 반항은 점점 더 심해졌다. 부모님은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찰스 크래시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을 통해 빌 게이츠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모님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면 필요하게 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애틀의 부유층 남학생들이 다니는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입학했다. 8학년이 시작될 무렵 켄트 에번스라는 친구에게 주목했다. 함께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급속히 친해졌다. 그는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매사에 열정적인 아이였는데 후에 등산하다가 낙상사하는 바람에 빌 게이츠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8학년 당시 스토클린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교내에 있던 텔레타이프라는 기계를 소개해 주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프린트 명령을 하면 컴퓨터가 계산한 값이 프린트되는 것을 보면서 빌 게이츠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텔레타이프가 있는 프로그램실에서 폴 앨런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들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대표가 된다. 컴퓨터실에서 만난 4인조 그룹 빌 게이츠, 폴 앨런, 릭 켄트는 컴퓨터라는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당시에는 각각의 단말기들이 메인 컴퓨터에 통신으로 접속해서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었다. 미니 컴퓨터 제조업체인 데크는 프로그램 버그를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4인조 그룹이 그 일에 투입되었다. 그 대가로 C큐브드의 컴퓨터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다. 13살인 빌 게이츠와 켄트, 15살인 폴과 릭에게 그 무료 사용 시간은 매우 중요했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코딩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로 성장해 갔다. 그가 다니는 레이크사이드 스쿨은 여학교인 세인트 니콜러스 스쿨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수학교사였던 밥 헤이그는 이 두 학교의 수업 일정을 통합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이것을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켄트에게 컴퓨터 과학 입문을 수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릭에게는 컴퓨터의 기능과 역할, 빌 게이츠에게는 어셈블리어, 폴 앨런에게는 메모리 이론 수업을 맡겼다. 4인조 그룹이 졸지의 무급 선생님이 된 것이다. 그만큼 이 아이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실력은 뛰어났다. 밥 헤이그 선생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수업 일정 프로그램 짜는 일을 맡겼다. 이들은 3주 동안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마감일을 간신히 맞춰 성공시켰다. 그 이후 교통량 집계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12학년일 때 컬럼비아 강의 거대한 그랜드 쿨리 댐을 감독 관리하는 BPA로부터 일을 제안받고 빌과 폴은 함께 BPA 사무실에 갔다. 폴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미친듯이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시키고 말았다. 빌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 1969년 어느 일요일 새벽 데크 DC 메인 프레임 컴퓨터의 부품들이 하버드의 에이킨 컴퓨팅 연구소로 옮겨졌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것인데 PDP-10을 하브10이라고 불렀다. 빌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많았는데 특히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그는 메이더 교수의 순수 수학을 신청했다. 28살에 정교수 자리에 오를 만큼 뛰어난 수학자 메이더 교수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과제로 내주어 학생들을 당혹해 하곤 했다. 빌은 입학 후 DC 회사로부터 입사 합격 소식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전제품 공장 프로그래머로 일하라는 제안과 다른 몇몇 제안까지 모두 거절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빌과 폴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일도 고려해 보았으나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쪽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무렵 모형 로켓 전자제품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였던 MIT에서 8800 칩을 장착한 알테어 8800이라는 컴퓨터를 내놓았다. 빌과 폴은 이 회사에 연락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알테어 컴퓨터용 베이직 버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제안을 받은 MITS의 에드 로버츠 사장은 다른 개발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으니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개발자와 계약하겠다고 했다. 빌과 폴 역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파이 같은 부동소수점 수학 코드 섹션을 더 보강해야 했다. 마침 하버드 신입생 몬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팀에 합류했고 그들은 하버드대 에이킨 연구소의 컴퓨터 PDP-10을 사용했다. 6주간 미친듯이 코딩 작업에 매달린 덕분에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마침내 그들은 MITS에 찾아가 프로그램 작동을 시연해 보았다. 프린트 2 플러스 2 equal 4. 오케이. 이로써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했다. MITS 사장이 외쳤다. 세상에 4가 출력됐어. 폴은 MIT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빌은 학교로 돌아갔다.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으나 문제가 생겼다. 학교 연구소 컴퓨터 PDP-10을 사용한 시간이 너무 많아 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적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퇴학당할 수도 있었지만 훈계를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알테어 컴퓨터는 잘 팔렸다. 인기에 힘입어 리키스 하얏트 하우스 호텔에서 시연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은 4K 베이직의 종이 테이프에 기록한 것이었다. 시연하는 동안 누군가 골판지 상대의 손을 뻗어 종이 테이프를 훔쳐갔다. 이윽고 불법 복제된 테이프가 마구 떠돌아다녔다. 한편 휴렛패커드의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은 컴퓨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의 친구 스티브 잡스는 첫 번째 컴퓨터 애플 1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MITS 건물의 한쪽 구석에 임시로 마련된 일부 공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작했다. 폴은 MITS의 소프트웨어 책임자 업무를 계속하면서 빌과 함께 베이직을 개발했다. 마침내 MITS와 계약을 체결했다. 8080 칩용의 모든 베이직 버전에 대한 전 세계 독점 공급 권리를 MITS에 부여해달라는 에드의 요청을 받아들인 계약이었다. MITS 컴퓨터는 계속 잘 팔렸지만 베이직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빌은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작성해서 여러 잡지사 편집자에게 전달해 잡지에 게재했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려는 것은 개발자의 시간과 노력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동의했고 MITS의 에드 로버츠 사장은 분노했다. 이 일을 계기로 빌은 엘버커키의 한 공항 호텔에서 열린 세계 알테어 컨벤션이라는 행사 무대에 연사로 올라갔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 왜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빌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을 병행해 왔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회사와 관련해 극심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폴은 MITS와 결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빌과 폴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그 엄청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것을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텐디라는 회사에서 TRS-80이라는 가정용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컴퓨터에 탑재된 무료 타이니 베이직 프로그램이 형편없었다. 그들이 성난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리고 있을 때 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직을 구매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약을 따냈다. 1977년 말 코모도어 PET와 애플2, 라디오쉑 TRS-80이 학교와 사무실,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활짝 열리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려한 비상을 보여주는 책은 아니다. 빌 게이츠의 개인사에 초점을 맞춰 쓴 자서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인 나는 세상을 바꾼 천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부럽다. 나도 천재로 태어났더라면, 나도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GW 베이직, 코볼, 포트란, 어셈블리까지 배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체감했다. 빌 게이츠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났고 다시금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코딩 작업과 글쓰기는 닮았다. 코딩이 논리의 순서에 맞게 명령어를 조합해서 나열하는 작업이라면 글쓰기는 단어의 조합으로 논리를 이어가는 작업이라서 매우 유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현재 글쓰기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코딩 작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딩으로 논리를 배웠고 이제는 인문학에 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회사를 시작했던 당시를 떠올려 보았다. 열정과 패기 하나만 믿고 겁없이 뛰어들었던 그때가 그립다. 25년이 지난 지금은 나태함과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초심은 어디로 자취를 감췄단 말인가. 이런 종류의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의 주인공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빌 게이츠는 충분히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멘토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영감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서 발전적 에너지로 폭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세상에 멘토는 많다. 위대한 사람도 많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그들처럼 위대한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결단이다. 네, 이렇게 해서 5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썼는데 생략한 것도 많이 있고요. 이게 500페이지짜리라서 다 쓰려면 이제 더 길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너무 많이 생략을 해버리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요 뒤에도 제가 썼지만은 저도 프로그래밍을 배웠었어요. GW 베이직부터 해서 어셈블리까지 배웠는데 어셈블리가 최고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코블이나 포트란 같은 거는 C 언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려워갖고 나중에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 어려운 거를 여기 책에 보면은 지금 그 무급 선생으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 때 어셈블리어를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천재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하루에 20시간씩. 네. 제가 GW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6개월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6개월. 그때 뭐 좀 설렁설렁하긴 했지만 어셈블리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또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폴 앨런하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4인조 이 4명이 거의 다 천재였던 것 같아요.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다 하버드 들어가고 막 또 유명 대학 들어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진짜로 부럽더라고요. 미국의 저력이 막 느껴지네요. 이걸 읽으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저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 풍토 자체가 이제 아버지한테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식이냐면 이 돈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속되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가같이. 그러니까 선비처럼 사셨는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경제관념이 제로였죠, 제로. 돈을 오히려 그 경제를 배워서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딱 읽고, 그 맥도날드 책을 읽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모르던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내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때가 아닌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상당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결국은 뭐 창업을 했는데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 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